시작합니다. 공업입지론. 공업입지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당연히 엄청 많겠죠. 단 시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딱 두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가 입지론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입지론, 지대론, 도시공간구조론에서는 학자 따로, 학설 따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한 세트로 베버의 최소 비용, 레시의 최대 수요. 여러분, 기업의 목적이 뭔가요? 이윤 극대화. 자, 80년대, 90년대 학교를 다녔다면 이윤 극대화라고 표현한 게 맞아요.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나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윤 극대화 그러면 옆에서 웃어요. 지금 주가 극대화라 그래요. 이윤 극대화라는 표현과 주가 극대화는 완전히 달라요. 단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학습해야 되는 이 두 가지는 구닥다리 이론입니다. 구닥다리 이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우리는 이윤 극대화를 학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자, 이렇게 정리하면 누가 왜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아시겠죠. 첫 번째, 어떤 학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합니다. 그 사람이 베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베버는 비용을 강조했을까요? 이름을 잘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비업, 비용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비용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레시는 역시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 없이 보이죠. 그래서 수요, 수입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베버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레시에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하면 공업입지론의 출제 빈도는 9대 1입니다. 베버가 9번 출제가 된다면 레시는 1번. 베버는 한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고 지문 하나로 출제되기도 하고 레시는 오로지 지문 하나로만 나와요. 그렇다면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에서 레시가 강조한 것은 뭘까? 수요자가 가장 많은 곳에 공장을 입지하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 결론 무엇을 강조했느냐? 시장 확대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정리해 놓고 시작합니다. 자, 제목을 잘 보세요. 우리는 제목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다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제목만 잘 해석하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버는 이렇게 주장한 거죠. 공장, 어디에 입지하면 이윤을 극대화시킬까? 비용이 최소화되는 곳. 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곳에 공장을 입지해야 결론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베버가 강조했던 비용 항목은 세 가지가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비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베버가 주장했던 세 가지 비용 항목 중에서 베버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뭐다?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 그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수송비다. 그러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수송비는 많이 발생하는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노동비, 인건비죠. 급여죠.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적게 주는 게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니까 수송비나 노동비는 최소가 되는 곳에 공장을 입지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럼 집정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순간 여러분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공장을 오픈하면 좋을까요? 어디로요?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울산으로 가야죠. 그것도 현대자동차에 가장 가까이. 이해하시겠습니까? 함께 모여 있을수록 유리하다. 내가 자동차 부속품을 만드는 공장을 할 텐데 파주가 땅값이 싸더라. 그래서 파주 저 안에 들어가서 토지를 매입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속품을 만든 후에 매번 울산까지 갔다 왔다 하다 보면
수송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은 어디가 좋다? 현대자동차 옆에 붙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집정력은 큰 게 좋다는 겁니까? 작은 게 좋다는 겁니까? 집정력은 큰 게 좋다는 거죠. 자, 구분 잘 짓고요. 그리고 배버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수송비는 뭐에 따라서 결정되느냐? 배버의 주장을 잘 봐요. 공장은 이런 곳이죠. 원료가 있는 곳에서 원산지 그러죠. 원료가 있는 곳에서 원료를 공장까지 가지고 와서 가공시켜서 완제품을 만든 후에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그럼 이 전반적인 수송비를 따져봐요. 원료를 가지고 와야 되고 완제품을 만든 후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고 그럼 거리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 원료 가져올 때 원료의 무게, 완제품을 만들어서 시장까지 가지고 갈 때 완제품의 무게, 결론은 수송비는 거리와 무게, 즉 중량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하나를 그려볼 텐데요. 우리 교재 보시면 56페이지에 가운데 준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 15회 때 한번 출제가 되면서 난리가 났던 문제인데요. 국내 대학 책에는 아예 소개도 안 돼 있는 이 그림은 미국 원서에 있는 겁니다. 미국의 원서에 있던 거를 누군가가 자기가 대학에서 배웠다는 이유로 출제하고 지문도 엄청 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상당히 논란이 심했는데 그러다가 한동안 출제되지 않다가 이제 이 그림에 관련된 하나하나가 시험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림은 이제 볼 줄은 아셔야 됩니다. 일단 교재 볼까요? 교재를 보시면 P라는 곳이 있죠. P. 그 P가 지금 현재 공장이 입지를 해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P. 그런데 공장은 왜 P에 입지를 했을까요? 수송비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계속 볼까요? 자, 거기서 그림에서요. K라는 것을 찾아보세요. K. 찾았습니까? 시장. 가로 속에 Z는 완제품. 쓸 필요 없어요.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겁니다. 다음에 M1이라고 돼 있죠. 원료, M2 원료, 그리고 XY 각각 무게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공장은 P에 입지를 해서 뭘 하느냐? M1과 M2라는 원료를 가지고 와서 완제품 Z를 만들어서 K라는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원료 산지가 두 곳이고 시장이 한 곳이고 연결했더니 삼각형 형태의 그림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죠? 이것을 입지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입지 삼각형.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료 산지가 두 곳이 아니라 10곳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날은 수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시장이 한 개가 아니라 시장이 100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료 산지가 10개, 시장이 100개, 합치면 110이 되죠. 그럼 입지 삼각형이 아니라 입지 110각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지 삼각형이 된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 원료 산지가 두 곳, 시장이 한 곳이라는 전제 속에서 입지 삼각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 내용 하나. 자, 일단 여기까지 그림 보시고 나머지 그림은 이제 똑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P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어떻게 될까요? 수송비는 증가하겠죠. 근데 수송비는 왜 증가할까요? P라는 곳이 수송비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P에서 멀어지면 수송비는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면 P에서 평행선 요점까지요. 자, P에서 요점까지 가는데도 10원. 여기까지 10원, 10원, 10원이면 그걸 다 연결한 거예요. 다 10원, 10원. 그럼 운송비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을 등운송비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등운송비선. 운송비가 똑같다 이 말이죠.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이다. 자, 그림에서 등운송비선을 찾아보세요.
등운송비선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좌측 나무 보기로 갈까요? 거기서 등운송비선 정의가 나와 있죠. 확인하세요. 하나 체크해 놓읍시다. 수송비 일정한 데 이를 연결한 선. 수송비가 일정한 지점을 연결한 선. 이걸 등운송비선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P에서 점점 멀어지면 수송비는 더 증가하겠죠. 자, 수송비는 더 많이 발생합니다. 30. 더 멀어지면 수송비는 더 많이 발생했죠. 100원. 자, 여기서 P에서 수송비가 가장 적어지니까 P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한다는 사실은 알았고, 그렇다면 P를 기준으로 해서 수송비가 동일한 거리, 수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 이것을 등운송비선이라고 그러고, 그 선은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그런데 베버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베버가 공장을 입지하는 최적 조건으로 강조했던 비용 항목은 세 가지였죠. 다 같이 가볼까요? 시작.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특정한 곳에 입지를 딱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수송비만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수송비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P에 입지를 한 거죠. 이제 두 번째는 노동비를 추가시킵니다. 자, 보실까요? 그림. 노동비를 추가시켜서 노동, 그래서 레이블, 그래서 L로 쓸게요. L1, L2입니다. 그러니까 P에 있는 게 최적의 입지일까? 아니면 L1이나 L2로 가는 게 최적의 입지일까? 이걸 이제 결정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볼까요? P에서 L1이나 L2로 가게 되면 수송비는 어떻게 될까요? 수송비는 증가하겠죠. P가 수송비가 제일 적은 곳이니까. 근데 노동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그림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해요. 아, P가 중심이구나.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곳을 지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센터처럼 보이지만 중심이라는 개념은 아니라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구로공단이 공장으로서 틀을 갖추고 많은 노동자들이 구로공단에서 일을 했던 그때 당시 구로 지역은 서울의 중심이었을까요? 외곽이었을까요? 서울의 외곽이었겠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지대는 어땠을까요? 지대는 쌌겠죠. 지대가 쌌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구로공단은 서울의 외곽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확보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외곽이니까. 그러니까 구로공단에 있는 여러 공장들, 여러 기업체는 어떻게 하던가요? 셔틀버스를 운행하죠. 거기에 있는 공장이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노동자를 태워서 다시 공장까지 갔다가 또 퇴근 시간이 되면 일정한 시간에 다시 각각 또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보내주는. 그죠? 자, 그러면 P에서 구로라는 지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노동을 확보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러니까 구로 지역은 서울의 외곽이었는데 구로에서 점점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서울의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 노동을 확보하는 것은 쉬워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P에서 멀어지면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이제 잘 봐야 돼요. P에서 멀어지면 수송비는 어떻게 되죠? 증가. 노동비는 어떻게 되죠? 감소. 그런데 수송비가 증가하고 노동비가 감소하는 지점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노란색으로. 그렇다면 이 곡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교재를 볼까요? 자, 숙보기 교재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임계등 비용선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은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아, 입지 삼각형이라는 게 뭔지 가볍게 정리해 놓고, 그 다음 등운송비선하고 임계등 비용선을
어떻게 기억할 거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임계 등 비용선은 뭐라고 정확하게 정의하면 수송비 증가분과 노동비 감소분이 일치되는 지점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용어를 잘 보세요. 임계 등 비용선, 다른 말로 한계 등 비용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계 등 비용선을 정확하게 기억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등 운송비선을 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등 운송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디를 보면 시험에 등 비용선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해차에서는 등 비용선으로 나왔다가 어떤 해차에서는 등 운송비선이라고 나와요. 아주 헷갈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둘의 용어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계 등 비용선 또는 등 비용선 딱 보니까 용어를 보니까 차이점이 뭐죠? 오케이, 임계. 우리는 그것만 딱 기억하자고요. 임계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그럼 임계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지문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수송비 증가분, 노동비 감소분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임계자가 없을 때는 그냥 수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이라는 것.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임계 등비용선과 등비용선을 구분하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둘의 용어 정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의를 기억하면 시험장에서 답 못 찾아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임계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는 임계라는 단어가 없더라. 임계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되고 임계라는 단어가 없을 때는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임계 등 비용선을 벗어나게 되면 노동비 감소분보다 수송비 증가액이 큰 거예요. 그럼 최적 입지가 안 되겠죠. 그럼 최적 입지는 어디가 되느냐? 임계 등 비용선 내부의 어느 한 점. 따라서 결론은 P에 입지를 하는 것보다 L1에 입지하는 게 최적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L1에 공장이 입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에 집정력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를 마무리하는 거죠. 배브의 최소 비용이었습니다. 자, 그림 하나 다시 봅시다. 우리 교재는 어디에 있냐면 똑같습니다. 56페이지. 방금 보셨던 그림 바로 밑에 나오죠. 원료산지, 공장, 시장. 이걸 이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합시다. 머리 맑게 하시죠. 시작합니다. 집중합시다. 배번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원료 산지에서 공장까지 원료를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이 원료를 가공하죠.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을까? 만일에 공장이 원료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단어 그대로 해석해 봐요. 원료가 있는 지역을 향해서 입지한다 그래서 원료 지향 입지라고 말합니다. 공장이 시장 가까이 가는 게 유리하다. 시장이 있는 지역을 향해서 공장이 입지했다 그래서 시장 지향 입지라고 합니다. 배버가 주장했던 항목이 세 가지였죠. 비용 항목. 다시 한번 언급해 볼까요? 시작.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 그중 가장 강조했던 게 뭐라고요? 수송비. 자, 오로지 여기 이제 수송비만 나와요. 원료 산지에서 공장까지 가져오는데 원료 수송비가 발생할 거고요. 완제품을 만들어서 시장까지 가지고 가는 데는 제품 수송비가 발생할 텐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원료 수송비는 20만 원, 제품 수송비는 15만 원. 그럼 공장 어디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공장이 시장으로 가면 15만 원 전략이죠. 그런데 공장이 원료 산지로 가면 20만 원 전략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공장은 어디로 간다? 원료 지향 입지로 갑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를 비교해서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입지한다.
두 번째, 제목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량 감소 산업. 저기 중량 무게죠. 앞에 제품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해석하면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전체 구조를 잘 봐요. 원료를 가지고 와서 가공시켜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그런데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원료의 중량이 무겁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료의 무게가 무겁다면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원료 지양 입지. 반대로 중량 증가 산업. 앞에 제품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게 되면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거고, 그럼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한다면 공장은 시장 가까이 가는 게 좋다.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봅시다. 용어를 좀 보세요. 편제 원료, 보편 원료. 우리가 편식한다 그러죠. 편식. 그러니까 편제 원료라고 하는 것은, 국지 원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에만. 예를 들어서 시멘트라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원료가 필요합니까? 석회석. 근데 실제 석회석은 산이죠, 산. 산이, 그죠? 산을 깎아서 거기서 석회석을 채취하게 되는데, 그럼 시멘트 공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석회석이 많이 있는 곳. 그러니까 강원도 쪽에 막 공장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편제 원료는 특정한 지역에만 원료가 있으니까 공장이 아예 어디로요? 그 원료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고, 보편 원료라는 말은 어디에 있든, 공장이 어디에 있든 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시장 가까이 가는 게 좋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원료 지수입니다. 우리가 땡땡 지수라고 하는 것들, 투자론에서 수익성 지수라는 게 있죠. 자, 무슨 율, 무슨 지수로 끝나면 분수로 표현해라는 뜻이에요. 분수. 그러니까 원료 지수는 그는 분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 지수니까 알고 싶은 게 원료가 올라가면 되겠죠. 근데 방금 원료는 두 가지였죠. 국지 원료도 있고 보편 원료도 있고, 그중에는 국지 원료가 올라갑니다. 원료 중량, 분모는 제품 중량이겠죠. 어떤 원료라고 했습니까? 국지 원료.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자, 기준이 1입니다. 그럼 기준이 1이라는 얘기는 원료의 무게와 제품의 무게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게가 동일하다면 수송비가 동일하다는 것이고, 그럼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든 상관없다. 자유지양 입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고 합시다. 1보다 크면 무슨 원료요? 국지 원료가 무겁다는 거죠. 그럼 공장 어디로 가라? 원료 지양. 1보다 작다. 그러면 시장 지양. 여기서 한 가지만요. 그냥 가볍게 그냥 원료 중량만 쓰면 좋은데 왜 국지 원료라고 쓰느냐? 여기에 보편 원료가 들어가면 틀리기 때문에. 만일에 생각해 봐요. 여기에 보편 원료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편 원료는 시장 지향이었죠. 여기에 보편 원료가 들어가면 1보다 크든 작든 관계없이 시장 지향 입지가 되니까 여기서는 국지 원료 중량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자, 요 정도 개념. 그 다음에는 이제 원료 지수 외에 자, 요 용어 하나 더 있습니다. 입지 중량. 얘는 기준 2가 됩니다. 자, 2가 되는 과정만 한번 보세요. 2가 되는 과정을 우리 수보기 보시면 제일 밑에 그림에 그려놨죠. 그래서 지금 그 그림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료 지수였죠. 근데 입지 중량이 되면 하나 더 들어가요. 제품 중량분에 제품 중량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팅시켜 봅시다. 이렇게 세팅시키면 앞서 했던 원료 지수와 똑같죠. 이렇게 세팅시키면 결론 무게가 똑같으니까 1이 되겠죠. 원료 지수는 기준이 1이었죠. 1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기준이 2가 된다는 겁니다. 2가 되면 자유지양. 2보다 크면 어디로 간다고요? 국지 원료. 결론 제품 중량은 약분시켜서 없애버리면 되니까 따라서 원료 지양. 2보다 작으면 시장 지양. 그러니까 결론은 2라는 것만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뭐가 할 게 많아졌죠. 그죠?
갑자기 시험 문제 범위가 확 넓어져서. 자, 그러면 이제 기출됐던 문제를 좀 몇 가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24회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개론은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의 특징은 예외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자 내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생각이 앞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이 행복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패턴을 유심히 살피고 그 패턴의 공통점을 뽑아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한 거죠. 방금 이렇게 표현했죠.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점을 뽑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외적 현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따라서 개론이라는 과목은 어떤 학자가 등장하면 공통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다고 전제합시다. 이렇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 다 들어갑니다. 수요 공급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고 전제한다는 전제 속에서 이런 전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1번. 그럼 1번 같은 질문이 너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냥 상식적으로 가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이런 겁니다. 땡땡 가정한다, 전제한다. 아, 무조건 옳은 질문이야.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까요? 배버라고 했으니까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곳, 거기가 최적입지다. 동그라미 3번. 배버가 강조했던 요소는 이 세 가지. 동그라미 4번을 잘 보세요.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순으로 해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 아니죠. 자, 배버는 세 가지 비용 항목을 제시했고 그 중에서 수송비와 노동비는 최소, 집정력은 최대가 되는 곳이 최적입지라고 주장합니다. 답은 4번 됩니다. 자, 5번을 잘 보세요. 확인하세요. 한 가지는 봐야 돼요. 임계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임계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수송비 증가분, 노동비 감소분 이런 말은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임계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수송비가 동일한 지점이겠죠. 수송비가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 자, 34위 문제로 가볼까요? 배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최소 비용 지점은 어디냐? 운송비가 최소 운송비 지점, 최소 노동비 지점. 그 다음 잘 보세요. 집적이익. 그러니까 집적이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집적이익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얘기죠. 좀 더 정확하게 쓴다면 최대 집적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동그라미 2번 등비용선이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상한 말이 보이죠. 운송비와 노동비가 동일한 그런 말이 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임계라는 단어 다시 한번 더요. 임계라는 단어가 놓으면 운송비 증가분, 노동비 감소분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등비용선이 나올 때는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이죠. 따라 답은 2번 됩니다. 2번으로 가기 3번으로 갑니다. 원료 치수가 1보다 크다. 그럼 생각해 봐요. 땡땡 치수는 분수로 표현하는 거고 알고 싶은 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료가 올라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지 원료. 그것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원료 지양 입지한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제품 중량이 국지 원료 중량보다 크다. 즉 중량이 크다는 얘기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니, 뭘 근거로 말하느냐. 앞서 말했던 거 생각해 봐요. 배버가 주장했던 세 가지 비용 항목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것은 수송비였고 수송비를 결정하는 것은 거리와 중량 그랬죠. 그럼 결과적으로 중량이 크면 수송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중량이 크다는 겁니까? 제품의 중량이. 그럼 공장은 시장 지향 입지. 동그라미 5번 갑니다. 운송비는 무엇과 무엇으로 결정한다? 거리와 무게로. 무게가 중량이죠. 따라서 답은 2번 됩니다. 공업 입지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빠른 속도로 돌려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